지하 800에서 1500m. 섭씨 40도. 아, 그죠. 습도 100%. 우와. 그래서 한번 일을 하고 나오면 팬티를 5장을 짜야 될 정도로 굉장히 땀이 쩔어 있었고, 장화만 한 일하는 동안 10대 번을 물을 빼야 될 정도로 땀이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어떻게 보면 그냥 아비규환인 노동 현장이었던 거죠. 저도 모 프로그램에서 네. 그 춘천의 광산에 들어가가지고 경험을 해봤거든요. 와, 진짜 힘듭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일단 허리 자체를 일단 못 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사진 보면 이렇게 다 서 있지를 않으세요. 다들 그러니까요. 이렇게 구부정하게 구부정하게 계세요. 계세요. 우리 저 광부들이 힘들었던 게 체격 조건 달라요, 독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장비가 이제 독일인의 키와 몸무게에 맞춰져 그렇지. 있으니까 우리는 들기도 힘들고 힘도 딸리고 체격이 작아서 장비 자체가 이제 우리 몸에 맞지 않았다는 거고, 좋은 기계들은 독일인 광부들한테 주고 우리 저 파독 광부들한테는 곡괭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차별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 광부들이 하나같이 이제 문신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문신이요? 네. 무슨 문신을 했을 것 같아요? 꼭 돌아가자 막 이런 거. 이게 사실은 문신을 직접 한 건 아니고, 어렸을 때 공부하다가 연필심이나 샤프심 이렇게 잔물 찔려가지고 여기 자국 남는 경우 있잖아요. 점처럼 이렇게 네, 딱 남아있는. 점처럼. 이분들이 작업하다가 위에서 뭐 석탄가루 떨어지고 이렇게 긁히고 이러면 그 상처에 그냥 그 석탄가루들이 배가지고 그게 그대로 골마버리고 아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아무리 타월로 빡빡 문지르고 닦아도 안 좋으시다. 그냥 안 돼. 석탄가루로 인해서 문신으로 남는. 저는 백진건이라고 합니다. 1971년도에 독일을 갔습니다. 우리 일을 해본 요령이 없으니까는 눈물 날 적도 많고, 참 그 말도 제대로 안 통해가지고 서로 그냥 애들하고 정말 다툼도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굴진이라는 거는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화약을 집어넣어서 발파를 해가지고 그게 무너지면은 그 무거운 돌들을 다 치우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발파를 하고 나면은 그 울림으로 인해서 그 돌들이 조금 늦게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거를 예측을 못 하니까는 그 잘못하다 거기서 깔리는 수가 있죠. 아이고야.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뭐 한 40-50kg 이상 되니까는 그 무거운 돌을 날리고 한다는 게 그게 엄청 힘들어요. 지금도 이제 어깨가 그 후유증으로 계속 아프고 이제 감각이 잘 없는데, 허리도 엄청 구부려가지고 일을 하려니까 힘들고, 높은 데서는 그 우리가 키가 닿지가 않으니까 퍼내는 기계 위에 이렇게 송판을 놓고 그 위에 서가지고 그 봉을 잡고 그걸 뚫어야 되는데, 그걸 잡아주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뒤로 떨어져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있고. 흙탕광 온도가 40도가 넘었습니다. 땀이 뻘뻘 나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오줌이 안 나와요. 전부 땀으로 빠지고. 딱 단둘이 들어가니까 제가 뭐 자재가지러 갔다 오면은 위에 뭐 돌 내리다가 돌이 주저앉으니까 돌에 주저앉아가지고 3명이 사실은 죽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디 연락할 데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가 전화 걸어가지고 독일말 아는 게 토트 죽었다. 무섭다는 거는 사실 못 느끼고 그냥 힘들다는 것뿐이 못 느꼈습니다. 그냥 완전히 지쳐가지고. 매일 아침 지하 막장에 내려가기 전 항상 글릭 아우프라는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살아서 보자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무사귀환을 바라던 절박한 인사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타국으로 나가신 이분들의 고생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글릭 아우프라는 말에 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타국에서 이제 파독 광부처럼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또 계시죠. 네네네. 여성분들. 그렇죠. 네, 파독 간호사분들인데 이 60년대 이분들의 희생 또한 우리가 잊으면 안 되거든요. 독일에서 이분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었대요. 코리아 엔젤. 코리아. 그러니까 백의의 천사 뭐 이런 뜻이겠죠. 이게 왜 그렇게 불렸냐면
독일에서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선호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간호사들이 처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간병인 역할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배변도 치워야 되고 시신도 닦아야 되고 굉장히 이제 고난이도의 어떤 직업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동양의 여성들이 와서 환자들을 너무나 세심하게 케어하니까 환자들, 병원 모두 다 이런 간호사는 처음이다. 뭐 이렇게 감탄을 했다는 거고, 뭐 응급실에 피범벅이 된 환자가 들어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돌봤고, 만약에 피가 부족하면 자신의 피까지 수혈해서 내줬다고 하는 거거든요. 케어하던 환자가 돌아가시면 진심으로 울기까지 했다고 해서 코리아의 엔젤에 관한 얘기들이 독일 방송에 보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면 대우도 좀 잘해주지 않았을까요? 천사라고는 부르지만 네네. 엄청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파독 광부분들 같은 경우에 업무에서 차별이 좀 있었다 그랬잖아요. 간호사분들도 업무에 차별이 있습니다. 힘든 일은 한국 간호사한테 이제 시켰었던 거죠. 야간 근무도 일단 한국 분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한 사람당 맡아야 되는 환자 수도 수십 명에 이르기까지 했으니까 업무 강도가 어마어마했었던 거죠. 환자나 병원의 직원들에게 인종적 차별을 당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노란 천사, 다름한 눈의 천사 등으로 동양인의 외모를 낮추어 부르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고생을 하면서 매달 받은 월급에요. 네네. 80~90%를 한국으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성공을 또. 네.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한 이유가 역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 자랑도 하면서요. 한국에 돈을 보내는 낙으로 살았다는 거죠.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온 파독 간호사 이은란입니다. 1974년도 1월 달에 갔어요. 그 가게 된 동기가 우연인데 결국은 돈 벌러 간 거죠. 근데 7 내지 10배 이상을 받더라고요. 제 생각으로 그때 독일에 가서 빨리 3년간 안 먹고 안 쓰고 무조건 다 모으면 한국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정말 아주 최소한 그 생활비만 빼놓고 다 보내지, 다. 그래서 그 돈에다가 땅 사고 아버지 집 짓고 그랬어요. 야, 이 정도로. 우리 막내 동생이 중1, 중2 막 그럴 때인데 걔하고 이제 편지를 하는데 있잖아. 아유, 옛날 생각 나시니까. 있잖아요. 엄마가 이불 속에서 맨날 운대. 그리고 전 몰랐지. 동생이 얘기를 안 하고 엄마 그랬고, 그러니까 돈 버는 것만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불쌍한가 보지. 아 참.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힘든 상황, 편견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간 이유가 우리 가족들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생활비로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일단 뭐 병원에서 남은 음식 싸가거나 아니면 물에 밥 말아가지고 또 그거 뭐 그렇게 끼니를 때우셨다라는 증언도 있고요. 원룸에서 4~5명이 함께 이 생활을 하시면서 또 돈을 아꼈다. 그리고 쉬는 날이 오면 또 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가지고 투잡을 병행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 생각하면서 버틴다고 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멀리 떨어진 외국에서 외롭고 힘들고. 이경규 씨는 저럴 때 네네.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이야. 사랑하면 풀리지 않나요? 이 파독 근로자분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네네. 로베이스. 네. 우리 영화 국제시장 봐도 거기 보면 황정민 씨가 파독 광부,
김윤진 씨가 파독 간호사 두 분이 거기서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커플들이 수백 쌍이 넘게 탄생했다는데 그런데 이걸 막장 로맨스라고 불렀다는데 막장 로맨스 그러면 좀 안 좋은 느낌이잖아요. 이거. 네네. 예, 왜 막장이라고 그쵸, 붙였는지. 그쵸. 그게 같이 있는 친구 동생이 그쪽에 저 있는 병원에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왔어요. 이제 동생이 밥 해갖고 항공사 불러가 밥 먹고 다음 보냈는데 나중에 편지가 왔어요. 그 놀러 오라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꼬시가 야, 그 가보자. 그 어떻게 써있는지 한번 가보자. 그냥 뭐 남자들 하는 게 보통 그거 아닙니까? 그냥 저기 하는 거예요. 그때가 그 거리가 한 460km 정도 됐습니다. 휴일금 없을 때는 이제 내려가는 거죠. 한국 사람끼리 얘기하면 감정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나는 언제 당신이 좋아하나 하면 우리 스케이트 타러 갔잖아. 근데 나를 손을 탁 잡고 가더라고. 이 남자 손이 되게 따뜻하네. 그래서 좋았어. 아, 애틋해 보인다. 너무 로맨틱하네요. 애틋해, 그래도 진짜. 진짜 이런 힘든 와중에 또 싹튼 사랑이 정말 찐사랑 같은 느낌도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장 로맨스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막장이라는 표현을 주로 안 좋은 표현으로 쓰지만 막장이라는 게 사실 갱도의 가장 끝. 막장. 그래서 그 광부들 입장에서는 그 막장을 굉장히 또 신성한 곳이다. 왜 난전도 지켜야 되는 곳이고 이게 나의 일터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막장 로맨스에 어떻게 보면 결정판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막장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리고 무언가를 줘요. 소중한 무언가. 다이아몬드라도 뭐 쓰는 거야? 뭐. 사실 그 다이아몬드가 좋기는 하지만 이분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했던 거 막장에서 채굴한 석탄 조각. 석탄도 내가 피땀 흘려서 얻은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런 석탄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프로포즈로 전해드리고. 근데 이제 실제 파독 커플 사이에서요 유행하던 선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라면. 라면? 바로 김치였습니다. 김치. 네. 아, 김치를 선물로. 네네. 한 파독 광부는요 여자친구 생일에요 돈을 모아서 독일 초콜릿 선물해 줬는데 이 여자친구가 이런 거 말고 김치가 더 좋다. 김치가 더 좋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커플들은 직접 김치를 담궈서 선물하기도 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애틋하게 잘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근데 아름다운 뭐 사랑 이야기 이렇게 딱 느껴지는데 독일 사회에서는 이게 그렇게 아름답게 비춰지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이 좀 있다 보니까 화복광부랑 간호사분들 사이에서 태어난 2세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하는지 모르고 크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 얘기를 안 해주는구나. 네,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제 밖에서들 볼까봐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까지 있었대요. 그게 뭐 나쁜 일도 아니고. 중고 학교 때 어머니한테 대충 조금씩 돌리긴 했는데 뭐 간호사라고. 근데 자세히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몰랐죠. 한국 와서 제가 여행 프로도 찍었고 뭐 이거저것도 했는데 언젠가 이제 파독 간호사에 대한 아니 그리고 광부들에 대한 촬영이 있었어요. 박물관 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이제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거기 이거 보고 소름 좀 들었죠. 이렇게 고생한지 상상 못했죠.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처음이었어요. 조금 좀 슬펐죠. 슬프면서도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사실은 어머니는 사실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생한 거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인 말 하셨어요. 잘 키우라고, 잘 자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으로. 젊은 나이에 용기 내서 다른 나라 가고 아무것도 언어 말도 모르시는데 못하시는데 그런 모습도 보다 보니까 좀 자랑스러웠고 멋있다고 생각했죠. 네.
뭐 혹시 또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런 숨기는 마음도 굉장히 애달네요. 네. 또 젊은 청춘 다 바쳐서 일하셨다는 거를 숨겼다는 게 굉장히 또 마음 아프기도 하고요. 이 파독 근로자들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로해준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위로해준 사건? 되게 유명한 영상이거든요. 이 파독 근로자들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로해준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위로해준 사건? 에르하르트 독일 수상과의 회담 등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10일에는 함보렌 광산을 방문했습니다. 태극기의 물결 속에 600명의 우리 광부들과 간호원의 눈물겨운 환영을 받은 박 대통령 내부는 깊은 감회의 눈시울을 적셨고 수령만리 2역에서 모국의 대통령을 맞은 우리 광부들은 말없이 조국을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영상이거든요. 예, 좀 유명한 영상인데, 그러니까 64년 12월일 거예요. 그러니까 파독 근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이제 독일 방문 길에 저길 들려요.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가 부족하고 내가 부족해서 이 먼 타지까지 나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내 가슴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 생전에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후손들에게 잘 사는 나라를 물려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앞서 영상에도 보셨지만 이어가다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울어요. 우리 저 나라 국민들이 이 먼 곳에 나 때문에 왔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거고. 그런데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국민들이요,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떼창을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요, 현장에 있던 광부며 간호사들이며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울고 또 유경수 여사도 타국에서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 광부들하고 간호사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손을 꼭 잡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행위 자체가 되게 좀 특별하고 이례적인 거라고는 합니다. 어쨌든 국가 최고 권력자가 타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위해서 간 거잖아요. 외신에서도 이걸 보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외국 땅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조국을 사랑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나라를 위해서만 간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갔었던 이유는 처음에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했었던 본인의 사정,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아무데도 취업할 수 없었던 사정, 또 가족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국가와 조국을 위한 것만으로 포장되기에는 좀 힘든 면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비난할 건 아니거든요.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지만 그래도 어떤 국가의 근간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러한 애국심이 함께 있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분들을 좀 더 재조명하고 그리고 이들의 어떤 삶을 조금 더 후대에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한국 실정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다 놀고 있어요.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광부 생활에서 송금하면 우리는 돈을 못 만지잖아요. 천부은행에서 하니까 다 보냈어, 돈. 전부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갖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형제들 학교 보내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타국에서 젊은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간호사 강부들이 가야만 나라를 좀 잘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그때 난 진짜 열심히 사는 거야, 진짜. 그게 애국심인가 봐. 왜 태극기하고 막 이렇게 흔들면 아무것도 아닌데 기낭 우는 거야. 아리랑 애국가 나오면 그냥 울죠. 남자들 울었어요. 남자들 울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면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평난다. 그 옛날 시절이 맞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 광부로 일하느라고 고생했어요. 고맙소. 고생 많이 했고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